네, 여기는 우리 이제 가족이 사는 임대 아파트예요. 익산 부성동이고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하고 애기 옷 정도가 있는 제 속옷이랑 있는 방인데 좁아요. 그래서 제 옷을 집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늘 작업복만 입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던 게 21일 날 두 가지가 겹쳤어요. 제 후원회장님이신 유길문 카네기 전북지사장님이 28기로 카네기 28기로 저를 오라고 해서 다니기로 했는데, 오픈이 21일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 그 전에 21일 날 이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고 전국에 살짝 진보 성향의 교수 및 지식인들이 모여서 각자 돈을 내서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 그 연구한 걸 발표하고, 그런 아무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대의원인데 좀 중요한 대의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뭐 이런저런 교육계 우리나라 특성화고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새로운 정보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류가 희망이란 얘기를 또 그 교수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동아리화, 특히 한류 동아리화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림대학교의 그 장수정 교수가 또 저랑 같은 학번이고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된 지는 2002년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특성화고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학교가 비어가고 있는데, 동남아의 유학생들을 지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것만이 지금 현재 한국 고등학교가 사는,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을 받아야만 하는데 어떤 한류 콘텐츠가 가장 강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뭐 CJ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계속 얘기한 대로 어떤 교사를 파견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교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한류를 즐기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스스로 한글을 배우는 동아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낙태 문제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제 유종일 전 원장님, 지금은 그 KDI 국제대학원 원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죠. 그리고 아무튼 정부에서 그쪽 아무튼 교육 쪽을 뭐 총괄하고 있는 뭐 그런 부서도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저도 유튜브에서 간혹 말했는데 유정일 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요,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엄마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애를 키우게 되는 거고요. 또 아빠가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클린턴 때인가 아무튼 미국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은
그 비혼모 미혼모의 비혼모 미혼모, 그러니까 미혼형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봅시다. 그 아빠도 있는 거니까. 미혼형 한부모 가정의 그 사회적인 인식과 지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아주 쿨하게. 그래서 뭐 미국에서 개봉됐던 영화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미혼형 한부모 가정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주 멋진 여성이 이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는데, 그런 아빠가 누구냐 막 이래서 막 그런 게 막 이슈가 되고, 또 그 여성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베이비시터가 남자 베이비시터가 와서 보고, 그러니까 여성은 미혼모지만 애를 낳고 계속 직장 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그 아이를 길러주는 베이비시터는 남자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설정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인식, 문화적인 변화죠. 그거를 변화시켜야만 낙태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낙태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인식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진 못했겠지만, 이제 제가 만든 복지재단에서는 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그 용감한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포상해주는 그런 재단이 우리나라에 참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아서 기르겠다고 결정한 그 주로 엄마들이니까, 그 엄마들한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낙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빠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법률로 어떻게, 그러니까 법률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건 어렵고, 그 인간의 그 본성상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국가라든가 우리 민간에서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인식과 또는 어떤 경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진보 교수들 모임이다 보니까 대의원들 한 7명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환단고기를 공부한 일서연구회라고 있는데, 제야사학자죠. 제야사학자 이병화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을 제가 모신 지는 한 10년 넘었네요. 공부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역사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륙조선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종 무렵까지 조선은 중국 대륙에서 건국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축소되는 어떤 그런 변국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숨겨진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대종교예요. 나철. 처음에는 이름이 단군교였죠. 단군교. 독립운동 개념이었어요. 그 외세가 정술구치 이전부터 외세가 많이 들어왔었고, 1918년에 3.1운동 1년 전에 그 대종교에서는 독립선언문을 먼저 1년 전에 낭독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종교 자체가 워낙에 그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갔거든요. 무장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싶었던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군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공동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족의식이 강해지게 되면 그 자부심이 강해지고, 또 게다가 무장투쟁까지 하고 굉장한 돈을 그 대종교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갔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아마 독립운동 자금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댔던 데가 아마 그 대종교 쪽하고 그 다음에 보천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천교는 있어요. 그 강등상 계열인데, 그때 보천교 교주가 차경석이었나? 아무튼 그런 어떤 보천교와 대종교가 있습니다. 그 굉장한 돈을 독립운동 자금을 줬던. 근데 그 두 종교의 특성이 어떤 민족적 자부심을 너무나 이렇게 고양시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시켜야 되는데, 이 한민족들의 의식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인환웅 그 단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식민지의 국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교라든가 민족종교 쪽이 더 많이 탄압을 당했는데, 오히려 동족에 의해서 더 탄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천주교나 기독교 계열한테 더 탄압을 받게 되고, 이승만 기독교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죠. 북한도 사회주의가 대종교를 또 탄압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족 종교를 다 탄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민족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퍼지게 되면은 식민지화 되기가 힘들거든요.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여러분 자부심만큼 그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부심만큼. 식민사관을 왜 만들어요? 식민사관을. 역사적으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고, 그 자부심이 강해버리면, 민족적인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은요, 지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죠. 소련의 적, 미국의 적이 된 게 이제 우리 한국의 단군교라든가 이렇게 민족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주에 있는 간도나 만주에 있는 그 한국인들을 대거 뿔뿔이 흩어버리는 작업을 러시아가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아시죠? 까레이스키라고 이렇게 막 그 작업의 배경에는 그 대종교라든가 민족 종교 쪽에 그 구심점을 없애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종교를 연구해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그 대종교의 교과서가 삼일신고, 천부경, 환단고기가 이제 대종교의 교과서였고,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만큼 민족적인 자부심을 교과서로 배우고 나서 투쟁을 하는 거죠. 힘이 나겠죠. 그죠?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의를 하던 중에 이게 참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공시성인데, 제가 중용 25장을 마침 칼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천명지휘성 나올 때만 해도 별로 의식을 못했는데, 공자나 유교에서 말하는 성 있죠. 말씀 안에 이룰 성자. 우리는 보통 성실하다 할 때 그 성을 쓰고 있죠. 말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지킨다. 그것이 성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자를 했죠. 해자를 했는데. 근데 그 대종교의 교과서인
참전 개경을 참전 개경을 강의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병화 선생님이 이제 환단고기도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이해하려면 참전 개경하고 3일 신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하고. 근데 천부경의 글자가 몇 개의 글자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가설을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천부경이. 여러분 저 천부경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글쎄 언제부터 읽었을까요? 저 천부경은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뭐 그냥 왠지 막 신비롭잖아요. 뜻도 모르고. 참전개경은 안 봤고요. 3일 신고하고. 아무튼 환단고기는 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책이 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병헌 선생님이 참전개경을 그 서론 어떤 책인가, 참전개경이 어떤 책인가, 3일 신고가 무엇인가, 부도지가 어떤 책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왜냐면 그 대종교에서 초창기에 그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전통의 민족서를 교과서로 삼아서 그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양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참전개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유교의 공자나 주의가 얘기했던 그 성의 뜻이 아닌 거예요. 네,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 폰에다가 메모를 해놔서 지금 좀 자세히는 제가 쓴 칼럼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대략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한 거는 제가 이 직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성기는 이냐요, 성물은 지야라는 중용 25장에 나온, 그다음에 불성이면 무물이다. 성이 없으면은 물질 자체가 없다. 환경 자체가 없다. 라고 했을 때, 불성이면 무물이다고 했을 때 그 말씀원의 이룰 성자는요, 우리가 흔히 말을 이룬다 이런 어떤 그런 유교적인 개념, 성실함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주론적이고 물리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병헌 선생님이 참전개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원에 이룰 성자 그 성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신의 작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신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성무물이다. 신의 작용이 없으면 물질이 없다. 해석 굉장히 잘 되죠. 참전개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원 이룰 성자는 물론 이병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중용 25장을 칼럼을 그 며칠 전에 쓰면서 고민을 했던 거를 마침 그 기회가 돼서 그 역사 공부를 하러 갔더니 바로 그 성에 대해서 이병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참전개경을 바탕으로 해서. 참전개경에서 그 성은 운동이랍니다. 운동, 작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동이에요. 파동. 토션필드. 촉군 이론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룰성인데 말을 이룬다는 뜻은 이제 유교적으로 해석이 돼버린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서의 좀 더 훨씬 고전이죠. 논어나 중용보다 훨씬 고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은 이룰 성자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파동이에요. 토션필드일 수도 있고 촉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이 있다, 성이 없다고 할 때 그 성이라는 것은 신의 작용을 신의 뜻과 신의 작용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서 삶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죠. 성실하다고 할 때 성은. 다른 말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어떤
지천명의 노력이에요. 자기 사명, 소명, 자기 삶에 자기가 이렇게 타고난 개성을 천명지휘성 할 때는 그 개성할 때 그 성자죠. 성품할 때 성자. 그 성애가 우리 천명의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개성이 천명의 힌트가 있는 것이고, 천명 할 때는 하늘의 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천명은 보통 공명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한자는요, 원래 명명명명, 성성성, 영어로 I can처럼 또는 고고고, 그래서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관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언에 이룰 성자, 성실하다 할 때 성자하고, 마음심의 그 뜻정, 청자를 결합시키면은 그게 이제 성품할 때 성자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아무튼 그건 정자가 되고, 천명지휘성 할 때 생자가 들어가던가, 어쨌건 갑자기 헷갈리는데, 안 써보면 헷갈려. 이렇게 천명지휘성의 그 성하고 말씀원의 그 성은 뭐랄까 1단계 2단계 그 단계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1단계가 성이고, 그러니까 말씀원 성이고, 2단계가 마음심 성이고, 3단계가 그게 덕으로 바뀐대요. 성덕, 성덕, 이렇게 그 참전경영이가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아직 제가 직접 공부를 안 해봐서 인용을 하자면, 이병화 선생님이 느낀 바를 인용을 하자면, 그렇게 보면은 중형 촉구절에 천명지휘성을 할 때 그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늘의 밝음이기도 하고, 밝을명이기도 하고, 울명이기도 하고, 사명할 때 그 명령할 때 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천명은 하늘의 밝음이고, 하늘의 울림이고,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석이 되는 거는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바로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울림, 하늘의 밝음이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 저 사람은 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그것은 천명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말씀원에 이룰 성자예요. 이거는 이병헌 선생님의 해석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저는 미리 그걸 공부하고 갔고, 이병헌 선생님은 참전개경 얘기를 했고, 그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용 25장이 드디어 해석이 된 거예요. 중용에서 그 천명이 무엇이고, 유교에서 말씀원에 이룰 성자를, 그 성자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가. 그 성자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밝음, 하늘의 명령, 하늘의 말씀, 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이에요. 신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말씀원에 이룰 성자의 뜻이고, 주희나 공자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성이라는 글자가 유교 경전화되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림이 좀 주문량이 많고 잘 팔렸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비를 제가 냈는데, 그 역사 연구에 다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이병헌 선생님도 역사 공부하느라고 수억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중국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답사를 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강의실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학원을 빌려서 강의를 하고, 식사할 때는 10,000원씩 내서 항상 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씩 내는 거를 오늘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하고 그림 얘기를 했는데, 이병헌 선생님 얘기도 그 그림이 팔린다는 것은 그것 또한 성이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다. 그 그림에 말씀원의 이룰성이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책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병헌 선생님이 미술평론을 KBS PD 출신인데, 그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고, 근데 이제 역사 공부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역사 연구만 하고 강의를 하고, 우리 전통서, 부도지라든가 참전개경, 환단고기 이런 거 강의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저도 이제 그림 팔아서도 그분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분이 그 PD 출신이면서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 눈동자의 그 그림을 제가 딱 그 두 평론가한테 보여줬다고 보면 돼요. 부산대학교 이진호 미술평론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병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봤죠. 그런데 이병화 선생님 평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 작가 중에서 제 그림이 제일 낫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병화 선생님. 이진호 선생님은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을 하나로 합친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대단한 또 평가를 했고. 자, 이제 슬슬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이병화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그 참장개경하고 대종교 강의를 살짝 들으면서 중형 25장의 중형에 나온 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파악됐고, 그것이 그 양자물리학적인 개념이구나. 성이 성실하다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고,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집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이제 야쿠르트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방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쿠르트를 사러 가자. 그러면서 이왕이면 내려오는 길이니까 그 광명시의 금천구에 안양천 건너서 광명시 쪽에 서울시 땅이 좀 있어요. 거기 한 13단지가 있고, 소화동 넘어가는 경계선에 한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서울시로 들어가요. 근데 광명시 같은 서울시인데, 그 한신 아파트의 상가에 경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경비를 하고 있냐면 우리 처의 외삼촌 화가가 이분입니다. 문창수 선생님인데, 네, 한국의 드가라고 지금 돼 있죠. 이 풍물 그림, 이런 어떤 풍물놀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야. 풍물놀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걸 얻어왔어요. 이 세트를 칠순 기념으로 만드셨다는데, 선물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입힌 칼이에요. 이제 화실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제 화실에다가 이걸로 요리할 시간은 없고 그냥 장식용으로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후원 끝나면 2022년 3월까지 제가 후원금을 받겠다 그랬죠. 3,000원이든 얼마든. 그러면 3,000원씩 낸 분들도요, 최소한 이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예. 3,000원 내 3년이면은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나오죠. 10만원 이렇게. 제 그림을 뭐 이런 아트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트 상품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어쨌건 저는 들어온 돈의 두세 배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저한테 소액 후원자 단 3,000원 후원했던 분들에게 다 선물을 하겠다. 자, 그런데 저 놀랐습니다. 이제 이 처외삼촌이 문창수 화백이 저한테 그림 열심히 그리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문창수 화백이 그림 배우던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미술대학을 어쨌건 못 갔고, 홍익대학교에 1년마다 하는 그 미술 과정이 있어요. 서양화 1년짜리 프로그램을 9년을 다닌 사람. 1년짜리를 계속 9번 반복해서 배운 거죠. 홍대 교수들한테 유화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식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굉장히 많은 개인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제 어느덧 70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쨌건
아주 대단한 뭐 상은 못 받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상도 받기도 하고 심사위원도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 여러 번 하고 또 한국미술협회 광명지부 지부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 홍익대학교 1년 과정을 9년을 다녔으니 그죠? 매년 다른 사람들 1년씩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초외삼촌은 9년을 다녔으니 인맥이 아는 화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됐나 깜짝 놀랐는데 파주에선가 작업하는 어떤 화가가 있는데 삼촌 거의 아는 화가니까 60대 정도는 되겠죠. 그림을 몇 개 했을까? 한 200개 정도 됐을까? 어떤 허름하게 옷을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오더니 화실에 놀러 오더니 차 한잔 해도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고 이렇게 마시면서 쭉 그림을 보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얼마씩 그림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이러더래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그래서 그럼 이거 다 사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다 사면 8억이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제가 사도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이제 한 60대 후반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래서 된다고 뭐 사가세요.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면서 사가서 했더니 현장에서 8억을 꺼내더랍니다. 가방에서. 현장에서. 거기서 결제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깎아줬대요. 7억에 팔았대요. 거기 있는 것들을. 자, 이 사건. 근데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뭐 200조인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금고하고 장롱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림을 사 모으는 사람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례는 그 이희돈 작가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홍주화방이라고 강북 쪽에 그러니까 추계예술대학교 앞쪽에 있는 그 화방인가 그래요.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A 작가, B 작가, C 작가의 그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현대적인 하나의 그 그림 풍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화방을 하니까 물감을 도매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화가들보다 물감을 많이 바르는 그림을 합니다. 그 이희돈 씨는. 근데 이게 그림이 요즘에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4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실을 지었어요. 자기 땅에다가. 건축을 했어요.